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클럽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덧 저희가 이제 3회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불과 7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거 빼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재밌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1회, 2회는 네. 좀 약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분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3회부터 네. 이제 10회까지 멋진 모습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회 또 게스트가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네. 오늘은 일단은 소재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영화를 통해서 네. 미래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미래 얘기는 영화의 단골 소재죠. 그렇죠. SF물에서 SF 영화. 과연 그 영화가 미래를 잘 담아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좀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를 좀 드릴 텐데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들 좀 하세요. 아니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라고 그러면 네. 어떻게 검색을 하면 나오나 이거는? 그건 여러분도 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 좀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만 하려고 그러세요? 네, 각자 다 그렇게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게시판 여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네. 용산 CGV 내에 있는 자몽 미디어 센터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 관련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초면이에요. 처음 봤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검증해야 되겠네요. 역시 또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영화 해설가 한길 해설가 오늘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해설가 한길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매갈이 없이 소개하세요. 아니 네. 정말 신뢰가 없나 보네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해설가란 이름이 적절한지부터 한번 우리 검증해야 되잖아요. 네. 한길 해설가님.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진 아저씨 말고는 일단은 인정 안 하거든요. 최강희. 그렇죠. 네. 최강희. 뭐 정성일 평론가님이나 뭐 대단하신 분들 많은데. 유진아. 네, 유진아 교수님. 얼마나 하셨는지요?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 라이징 하고 있고요. 네. 라이징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시면 저희가 입장이 난처하죠. 네. 아니 뭐 영화 감독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배우 출신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그런 뭐 한질 씨랑 무슨 사이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거 말이죠? 한질. 그런 거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네. 묻는 거야. 대답하는 사람이나 진짜 정말. 한질 감독이 어때서?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영화 관련 어떤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팟캐스트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팟캐스트라면 우리를 굉장히 존경할 텐데요. 저도 이제 깜냥은 오래됐고요. 네. 영화남녀라는 이제 영화 미술을 해석해주는 팟캐스트. 그런 거 됐고요. 네, 다 네. 우리를 아주 우러러봐야 될 텐데 약간 좀 그런 눈빛이 안 보입니다. 뭐 같이 현업에서 이게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방 떠네. 철주 왜 이렇게 좋아해? 건방 떨잖아. 아주 기백이 있어. 그래요? 아니 팟캐스트는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3년. 네네. 그러면 4년 정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뭐 방송의 특성상 자주는 못 하고요. 저희가 좀 디테일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이제 뭐 오프라인 방송도 하고 극장에 가서 이제 관객들하고 직접 만나서 영화 해설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뭐 다양한 방면으로 최근에 관객들과 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화는 지금까지 한 몇 편이나 보셨는지요? 뭐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좀 젊습니다. 네. 네.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를 봤는데 한 4,000편 정도. 4,000편이요? 네네. 카운팅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때 우리 사람 잘 보는 최욱 씨? 네. 약간 그 목소리에서 네. 너무 지나친 기름기 그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커피 좀 거기 좀 한 모금 해야 될 것 같은데. 4,000편. 1년에 지금은 그럼 한 어느 정도 보시고? 1년에 극장에서 한 200에서 250편 정도. 250편. 네,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 평생 15편 봤거든요 지금. 최근 본 영화가 서편제니까. 네. 언제 또 그냐 그게. 아유 진짜. 아 조폭마누라라고 할 걸 그랬나? 서편제를 극장에서 보시진 않으셨죠? 서편제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편제 안 봤어요. 네. 그냥 하는 얘기. 굉장히 공식이라 서편제를 갖다 붙인 거지. 서편제도 보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럼 우리 해설가님. 네. 보통 이제 평론가라고 많이 하니까 네네. 뭐 그냥 저희도 그냥 평론가라고 할게요. 아, 네. 평론가님이 보셨던 영화 중에 네. 제일 재밌는 영화는 뭡니까? 재밌는 영화 이게 야 참 이거는 진짜 부담스러운 질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영화라 이거는 각자의 각자 다르지만 다르지만 평론가님이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재밌게 이거 막 본 보면서 막 너무 재밌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재밌는 영화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자존심 버리고 허세 아. 버리고 괜히 조폭마누 나면 그냥 그거라고 얘기하시고 솔직히 괜히 뭐 상 받은 거 얘기하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재밌는 친구 아니야? 영화. 아닙니다. 네, 친구는 아닙니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도 좋게 봤는데 저는 사실 오락 영화로 봤을 때는 반지의 제왕 3부작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지의 제왕. 네. 그 정도 약간 이제 타입이 됐네. 네. 너무 싸 보이지 않고. 약간 좀 네. 잘 빠져나가죠 제가. 타입했어. 네. 상도 받고 재미도 있고. 반지의 정영 씨는 뭐예요? 저는 넘버원을 꼽자면 네. 아직까지는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 올드보이? 기깔나죠. 뭐 네. 내 거잖아 그 대답. 내 고정 대답을 왜 뺏어가냐? 아 최욱 씨 올드보이예요? 옛날부터 내가 물어보면 나는 올드보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 형이 혀를 차더니 왜 갑자기 올드보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딴 걸로. 아 상도회를 좀 지키세요. 야 그때 제가 네네. 이 영화 이야기 할 때 네네. 제가 올드보이 얘기했거든요. 아, 이 사람이 혀를 찼던 사람이에요. 아유 했는데 바꿨네. 아니 최욱 씨가 올드보이였어? 저는 올드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최욱 씨 따라하다가 따라하다가 바뀐 거야. 아, 그럼 저기예요. 그 복수는 나의 것. 아. 네, 어쨌든 박찬욱 감독님죠. 네. 저희 여기 용산 시집에 박찬욱 감독님 헌정관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걸 왜 알아야 되죠? 일단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뭐 네. 길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아니 그 네. 팟캐스트 시장에 있으면 우리를 좀 이렇게 우러러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영화 얘기만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영화를 통해서 바라본 미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SF물이 좀 많이 등장하겠군요 오늘. 그렇죠. 네. SF 영화도 많이 봐요? SF 영화 뭐 많이들 개봉하죠. 국내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근데 SF도 이제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크게 정통적인 SF 장르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가 있어요. 스페이스 오페라. 오페라? 네네. 그 뭐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SF는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픽션인데 과학에 기반을 두면서 최대한 그 과학적인 느낌을 살린 SF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사이언스 네. 픽션은 말 그대로 배경은 SF스러운데 말 그대로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작품들. 근데 국내 관객들은 사실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사이언스 픽션 장르가 그다지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인터스텔라가 1000만 관객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비티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가 훨씬 인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게 뭐예요? 우주 가는 거예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활극 같은 거죠, 사실.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아 그게 네. 스페이스 오페라 오페라 장르. 네. 아, 그러면 아바타는 스페이스 오페라예요? 스페이스 오페라 플러스 약간 SF 장르의 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걔는 혼종이고. 네네네. 하지만 그 정통 SF에 좀 더 가깝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실존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돼 있고 그런 설정. 마션은 이제 정통 SF죠. 네. 그건 정통 SF예요? 네네네. 아 우주로 가긴 하지만. 네네네. 아. 그러니까 우주로 간다 안 간다가 차이가 아니라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서사극, 스타워즈 느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 오페라의 네네네. 대표가 그러니까 스타워즈라고 보면 스타워즈다. 됩니다. 네. 그런 영화가 맞나 본데? 그쵸. 최근에 발레리안 같은 작품도. 발레리안? 네네. 발레리안이 뭐야? 최근에 개봉했죠. 한 달 안 됐는데. 네, 8월 24일인가 개봉했을 텐데. 릭배송 감독의 SF 신작. 네. 아, 릭배송. 네네. 레옹 레옹 아저씨. 만들었던. 네. 네네. 제오원소. 제오원소도 약간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스페이스 오페라는 아니고 스페이스 오페라보다는 정통 SF나 네. 좀 SF적인 색깔이 강한 영화들에서 그런 SF 우리가 4차 산업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장면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저는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화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야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예를 들면 한 8, 90년대 나왔던 뭐 장면들이 지금 이제 현실이 되면 예. 그런 게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8, 90년대가 아니라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어렵죠 이름이. 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다빈치의 그 스케치들 보시면 비행기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영화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허드슨 호크 같은 영화에서는 그 다빈치의 스케치를 가지고 실제로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날 수 있을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400년 전에 이미 상상력으로 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 베른의 소설이죠. 해저 이만니. 이게 1869년작입니다. 네, 1869년작인데 거기서 잠수함이 나옵니다. 아,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네네네, 잠수함이 나오죠. 노틸러스호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를 비롯해서 잠수함이 나왔고요. 또 미국의 최초의 핵 잠수함인 그 노틸러스호가 이 해저 이만니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온 잠수함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네. 야, 참. 그러니까 영화 전에도 이미 많은 그 소설들에서 네, 이런 미래적인 상상력을 구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 나와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기술이 나올만 해서 나온 건지. 뭐 사실 상상은 항상 먼저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또 구체화되는 과정이고 그런 창작자들의 상상이 또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네.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영화 쪽으로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초기 영화인데 1902년에 그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아마 국내에서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상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902년에 이제 대포를 통해서 달에 로켓을 보내서 사람을 보낸다라는 상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67년 후에 아폴로 11호가 가죠. 네. 이런 상상도 있었고요. 또 초기 영화 중에는 또 프리츠란 감독의 메트로폴리스 1927년작인데 거기 보면 영상 통화 장면, 안드로이드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로봇이죠. 네.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오고 네, 그다음 영상 통화하는 장면도 나와요. 야, 27년에. 네. 야, 대단한 상상력이죠. 재밌네. 네. 또 이제 조금 넘어오다 보면은 1968년에 SF 걸작이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여기 보면은 이제 태블릿 PC.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이제 우주 정거장인데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태블릿 PC스러운 걸로 이렇게 신문을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최순실 씨. 네? 굉장히 뜬금없네 이 방송. 네. 뜬금없지 않죠. 풍자 시사 풍자가 들어가지 않소. 자, 또 넘어가면 이제 1979년에 아까 얘기했는데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긴 한데 스타워즈에는 이제 홀로그램을 통한 원격 통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홀로그램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 장면이죠. 네, 그런 장면도 나오고. 홀로그램이라 하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현은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아마 상용화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이게죠. 그 종로에 있는 을지로에 있는 SK 빌딩 가면 그 티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있어요. 홀로그램이군요. 거기는 이제 현실화 시켜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가보면 이제 1982년에 최근에 속편도 개봉했죠. 네, 블레이드 러너. 네, 저번에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속편이 개봉했는데 이 작품 보시면은 이제 홍채 인식을 통해서 거기서 나와요. 네, 거기서 나옵니다. 홍채 인식을 통해서 리플리컨트냐 인간이냐 구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홍채 인식 좀 있으면 아이폰 X에서 구현되죠. 이거는 무조건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것 같아. 이건 무조건.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많이 받았겠죠 그런 여행들을. 네, 제가 뭐 그걸 개발하신 분이 이거 이 영화를 보고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걸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 그 조사해 와야죠. 참 이동진하고 차이입니다 이게. 이동진이 직접 조사하는 조사 다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컸잖아.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된 건가요? 네? 이동진 평론가님은 조사. 우리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 팟캐스트 시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게 참. 홍채 인식이 1982년 블레이드 러너에 나왔었다. 1982년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89년 가면은 백스터 퓨처 시리즈에서 2편 보시면 이제 미래로 가지 않습니까? 미래로 가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드론을 활용한 방송 카메라가 드론에 달려 있고요. 오, 거기 그게 나와요? 네네,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몇 년도죠? 1989년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미래가 2015년이요. 2015년이잖아요. 네네네. 이야, 거의 비슷하네.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야구 좋아하시나요? 예? 야구 좋아하시나요? 전 야구도 아예 모릅니다. 야구 안 좋아하시나요?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시카고 컵스가 우승한다고 나오는데 정말로 2016년에 우승을 했죠. 네, 108년 만에.
와. 네. 뭐 이런 것도 좀 맞아 떨어집니다. 네.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또 우승했군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소위 말해. 야 신기하네. 이건 거의 뭐 점쟁이 수준인데. 와. 그렇죠. SF 영화가 어느 정도까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하하, 참 백투더 퓨처 2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신발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네. 근데 실제로 나이키에서 개발이 됐고요. 그건 진짜 영화 보고 네. 만든 것 같다. 네. 그건 무조건이다. 네. 네. 나이키에서 개발이 됐고 화제 되려고. 또 이제 호버보드라고 해서 나르는 스케이트보드. 네. 이것도 지금 이제 개발 중인 단계입니다. 개발 중인 단계고. 그러니까 이게 후보보드는 뭐냐면 약간 지면에서 떠갖고 그 스케이트보드 같이 생겼는데 바퀴 네. 없는 거. 네. 그냥 날아다니는 거. 정희 씨 나도 알아요. 알아요? 아니 지금 나도 알아요. 아 워낙 아이고 참. 미래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어. 야, 그 부분은 약간 상상력에 못 쫓아가네. 현실이. 그렇죠. 근데 아마 곧 상영화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 갭이 근데 10년 안팎이네. 그렇죠. 네. 야, 신기하다. 난 이게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상상력의 속도와 현실의 속도가 비슷하다는 게 아주 그냥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네. 또 영화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백투더 퓨처 2는 또 구글 글래스랑 또 유사한 이런 안경형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건 드래곤볼에서 먼저 나온 건데. 드래곤볼이 몇 년장인가요? 근데 제가 그 순서를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구현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야, 이 정말 신기하네요. 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네. 좀 뭔가 좀 현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가 안 나오네. 자, 또 넘어가 보면 2002년에 이 작품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죠. 필립 K. 딕 원작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재밌죠.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뭐 나오지? 톰 크루즈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기술이 나오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요. 자율주행. 그거는 자동차. 워낙 많이 나왔어. 근데 자율주행. 네. 근데 그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금 평범하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죠. 이따도 자율주행 얘기하겠지만 전격 제트 작전이 그쵸? 먼저죠. 네, 그렇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좀 더 이제 그 폭을 넓힙니다. 상하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IoT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식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옵니다.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이제 투명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광고. 네. 네. 현실화 됐잖아요. 네, 현실화됐죠.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네. 거기 나오는구나. 네, 홍채 인식을 통해서 자신한테 어울리는 광고들을 와, 보여줍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개인 맞춤형 광고는 뭐냐면 네. 이게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윤 씨 안다고 내가 아까 아니 내가 지금 5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해도 나한테 맞춤형으로 광고가 떠요. 이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뭘 모른다. 인터넷만 하면 맨날 나한테 성인용품 계속 떠요. 참 답답하시네. 이게 개인 맞춤형 광고입니다, 최욱 씨. 그렇죠. 네.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신기하다. 신기해. 신비롭고. 네, 정말 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영화들 몇 가지 좀 선보여 드렸고 네. 일단은 좀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별로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그 영화 감독이라는 그 직업은 정말 그 종합 예술가네요. 근데 영화 감독이 물론 뛰어나서 하기도 하지만 네. 대체로 그런 아이디어를 또 어디서 하냐면 SF 소설을 보고 많이 해요. 그렇죠. 보통 네, 네. 소설이나 만화가 더 빨라. 그러니까 영화는 그래도 어쨌든 구현해내야 구현하려면 그 구현의 차이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들 좀 네. 미래적인 디자인을 구현할지. 그게 보통 이제 만화랑 그 이 소설에서 거의 아이디어를 네네. 얻어서 거기서 만들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이 작가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작가야? 작가들은 다 엄마한테 아이디어 얻는 거야. 참 재밌네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저 언어 구사가 좀 딸려요? 뭐가 지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신비하다. 뭐가 안 나오네. 너무 최욱 씨 실망입니다. 이동진 같았으면 뭐 정말 기가 막히게 했을 텐데. 속상하네요. 그럼 이제 그동안 영화에서 현실화된 기술들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기술들이 이제 또 구현될 네네.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영화에서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뭐 있습니까? 좀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3D 프린터 먼저 가볼게요. 3D 프린터. 뭐 지금도 사용화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서 아마 저희의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우주에 이제 탐험을 나가면 3D 프린터를 2대만 갖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 만들었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프린터가 망가지면
3D 프린터로 또 그 프린터를 만들면 되니까. 아니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난번 우리가 1편에 네. 박사라고 뭐 하는 사람 나왔잖아요. 1편에 네, 그때 제가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는 뭐냐면 저 역시 참 그때 제가 3D 프린터로 네. 앞으로는 뭐 건물도 짓고 네. 만들고 내가 그 얘기 했다고. 네. 근데 그 사람 콧방귀 꼈다고요. 이 사람이 꼈나? 같이 꼈지. 건물 짓는 건 그런데 지금도 며칠 가능합니다. 전에 네. 그 기사 떴더만. 뭐라고? 건축물 그 3D 프린터기로 만든다고. 우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티브 얻어가지고. 그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많이 억울했어? 야, 나 그거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너무 놀랬잖아요. 그런 경우 난 너무 많아. 얘기를 해. 근데 기억은 안 나고. 아, 나 놀랬습니다. 나의 상상력에. 네. 3D 프린터? 네. 이 영화에서 뭐 나와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 3. 미션 임파서블? 3편에서. 3편에서 뭐 그 가면을 만들 때 3D 프린터를 활용하죠. 3편 아, 보시면 이제 어디죠? 거기 로마에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 테러리스트를 납치를 해야 됩니다. 납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테러리스트의 사진을 찍어서 프린터 입력하니까 그 영화 시리즈 보시면 대체적으로 가면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가면 장면만 보여주다가 3편에서는 그 가면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게 나오는군요. 네, 3D 프린터로 직조해냅니다. 직조해내서 바로 거기서 직조해내서 바로 그 테러리스트를 납치하는 씬들이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고 잘 구성된 장면이죠. 탐 크루즈가 유독 SF물에 많이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은 SF물이 아니라 첩보물이죠. 네. 그 첩보물이라는 거는 최욱 씨. 첩보물은 첩보만 M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뭐 3D 프린터라고 명시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D 프린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밀라 요보비치 나오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레지던트 이블. 레지던트 이블은 아니고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 나왔던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했던 네. 망신이다. 가만히 있어라. 아이고 참. 내가 뭘 했다고 망신이야. 아이고, 망신이다. 야, 말장구 한번 쳤다 내가. 아이고.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울트라 바이올렛이지. 이 영화 보시면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 뭐야? 엄청 보라색일 걸? 그 자외선이 멍청. 네,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참 네. 답답하시네.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 보시면 이제 총알을 손목에 장착된 3D 프린터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총에다가 장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알을 3D 프린터가 손목에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상력이죠. 손목에 있어 총알이 이렇게 툭툭툭툭 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장전이 되는 그런 씬이 있는데 실제로 뭐 총알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기술은 아직 없고 총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양덕들이 지금 총을 일부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AR-15 같은 총기들을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이제 기초 모형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영화 속에서 상상력들이 신비로운.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동진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지?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분이 할 일이긴 맞는데 네. 그걸 떠나서 최욱 씨 오늘 왜 그러냐고. 무슨 단어가 초등학생도 안 되는 수준이야. 계속 같이 갈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율주행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뭐 처음 얘기했듯이 전격 제트잖아요. 네, 키트 나오죠. 네. 뭐 상당히 미래적이죠. AI가 탑재돼 있고 남이 운전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운전도 하고 이게 80년대 나왔어요. 그게 진짜 제가 네. 어렸을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 신선했죠, 진짜. 그냥 토요일 아침에 가면 일단 거기 앉아서 봐야 됐잖아요. 네, 아니 근데 학교 오늘 끝나고. 영화 이야기인데 왜 그 드라마를 갖고 오셨죠? 뭐 영상물 저 예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시비 거는 걸 걸어라. 시비가 아니죠. 이거 나중에 영어로도 나왔어. 영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 나왔어요. 뭔 소리가 뭡니까? 그래요? 나오진 않았고 이제 네. 후속작 TV 시리즈들이 리메이크 되긴 했었습니다. 네, 이건 미드죠. 네. 아니 그거 구별을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드입니다. 네. 그건 좀 빼겠습니다. 네. 네,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지금 아이워치처럼 네네네. 시계에 대고 말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뭐 그거 이제 웨어러블이죠. 네. 웨어러블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필립 K. 딕 원작인데 토탈 리콜. 최근 토탈 리메이크작 리콜. 말고 이제 폴 버벤하고 아놀드 슈왈제네가 나왔던데 이 장면 보시면 폴 버벤이 감독 아닙니까? 네, 폴 버벤 감독. 원초적 본능하고 이제 네, 최근에 엘르라는 그렇죠, 작품을 그렇죠. 만들었죠. 네. 이 작품 보시면 조금 1차원적이에요.
로봇이 택시를 직접 운전해 줍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아니라 로봇이 택시를 직접 운전해주는 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로봇 죽이잖아. 그렇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요거는 좀 이제 확장화된 개념이죠. 자율주행이 상하로도 되고 모노레일도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통제를 받아서 범죄자가 모는 차량은 경찰서로 바로 가게끔 하는 그런 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 있으면 진짜 짜증나겠다. 범죄자만 타서 어디 운전하려고 그러면 그냥 경찰서로 가버려. 대포차가 나오겠죠. 이제 좀 더 다른. 아. 네. 항상 기술의 발전은 해킹과 그거를 막는 과정의 반복이죠. 아 대포 네. 자율 자동차. 네네. 그런 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올해 개봉했던 그 슈퍼히어로 영화 있죠. 로건이라는 영화 보시면 울버린 시리즈 맞죠? 거기 네. 보시면 영화 속에서 그 대부분의 차는 직접 운전하는데 산업용 트럭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아 그랬나요? 네, 장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씁쓸한 미래긴 한데 그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뭐 장거리 트럭 운전사 기사는 이렇게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은 직업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거를 좀 암울한 미래상을 좀 보여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네. 그 밖에 파생되는 직업들이 네네. 또 이제 생겨나니까 그렇긴 그 하죠.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SKT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을 그 아직까지 그 현실에서 못 따라간 케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한번 이야기해 조금 이제 주시죠. 멀리 간 케이스들인데 이제 로봇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로봇. 네. 가령 어느 정도까지 뛰어넘죠? 뭐 아이로봇이랄지. 영화 아이로봇 보셨나요?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네. 두 분 다 안 보셨나요? 아이로봇 봤죠?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 봤죠? 봤죠? 네. 저기 나오는 네. 거잖아요. 15편 중에 한 편 보신 거네요. 네, 네. 아이로봇은 봤습니다. 윌 스미스. 네네, 윌 스미스 나오고 네. 거기 보면 써니라고 굉장히 개인 그 직접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성능적인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죠. 그러면서 처음엔 되게 애기 같아요. 애기 같다가 감정을 하나씩 배웁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로봇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고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쳤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채피라는 영화 최근에 채피. 채피라는 영화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남아공인데 배경이 경찰한테 로봇 경찰을 납품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공이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은데 현실을 반영한 설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군수 회사가 로봇 경찰을 납품하는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설정들이 있고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이제 보셨나요, 두 분 다? 봤죠? 네, 거기 그것도 안 보면 봤어? 인터 소나타까지만 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인터스텔라 보시면 이제 타스라는 네, 굉장히 네모나게 각지게 생긴 로봇이 나오죠. 네. 굉장히 유머 지수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탑재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그 로봇들이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에게 해를 입힌다라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인간에 굉장히 순응하는 식의 긍정적인 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투박하게 생긴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네, 그런 로봇입니다. 근데 보면 진짜 이렇게 미래를 그릴 때 거의 한 80~90%의 영화들은 항상 좀 암울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불안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뭐 미래를 그린 영화는 두 가지 색깔입니다. 디스토피아적 색깔이냐, 유토피아적 색깔이냐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디스토피아에서 좀 더 암울하게 가면 포스트 묵시록이 되는 거죠. 네, 포스트 묵시록이요? 네네,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아포칼립스. 뭐 세상이 망한 다음에 묵집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흑성 탈출 같은 작품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그 유전학적 기술이 발달해서 원숭이한테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원숭이가 지능이 발달해서 인간을 잡아먹는다.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멸망 이후의 세계,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약간 좀 그 결말은 비슷한 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결말이에요? 아니 방금처럼요. 막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어떤 기술에 네. 우리 저 인간이 네. 당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영화들이 많죠, 사실. 그게 네. 이제 또는 디스토피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극으로 봤을 때 그게 재밌긴 하잖아요. 사실. 또는 이제 그거를 네. 막으려는 네네네. 과정을 담은 영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구성을 할 때 갈등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세상에 암울한 설정이어야지 그런 갈등이랄지 캐릭터랄지 이런 거에 배치가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아마 SF를 집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약간 어두운 세계관의 미래관을 많이 보여주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것은 또 4차 산업혁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그렇죠. 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떤 그 제도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넘어가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아. 그거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은 뭐 가장 유명한 영화 이제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 트론? 네네. 최근 재작년에 그 속편도 나왔죠. 아,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요? 네네네. 아. 근데 이 영화가 1982년에 처음 개봉했는데 네. 그 영화사에서 좀 한 획을 그은 영화입니다. 왜요? 최초로 CG를 사람한테 입힌 영화. 1982년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처음으로 사람과 합성한 영화. 와, 그 최초입니까? 네네, 최초입니다. 오. 그 전까지는 뭐 매트 페인팅이랄지 미니어처랄지 이런 걸 활용했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를 처음으로 인간한테 합성했던 영화 트론이라는 와. 작품 1982년 그럼 어느 영화사에서 그렇게 디즈니에서 했습니다. 디즈니 역시 네. 디즈니가 아주 빠릅니다. 굉장히 그 사이버펑크적이었어 그 영화가. 그렇죠. 그게 이제 속편이 네 나온 거죠. 한심해. 아, 진짜. 하지만 이제 가상현실로 제일 유명한 영화는 역시 매트릭스고요. 매트릭스. 네, 네. 매트릭스. 네. 네. 매트릭스 제일 유명하고요. 매트릭스. 그게 이제 99년 영화죠. 99년작이죠. 아, 네. 봤나 보네 그거는. 아, 매트릭스는 99년까지 알잖아요. 몇 편 봤어요? 1, 2, 3편. 아, 99년이면 1편 보셨겠네. 아, 그 후속편이 나왔습니까? 네, 2003년에 아. 2편과 3편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네. 아, 난 매트릭스 그 1편만 봤는데. 사실 1편만 보신 게 가장 좋은 혹시 기억일 매트리스 것 본 같아요. 거예요? 매트리스? 제육 씨. 한 시네마에서 나왔었어 매트리스라고. 아주 죄송한데 지금 이분이 우리를 엄청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 채통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가상현실하고 좀 다른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요즘 뭐 가장 핫한 부분이죠. 뭐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보시면 이제 아이언맨이 아머를 입지 않습니까? 아머 보시면 이제 그 헬멧 안쪽에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 구현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고 아까 얘기했던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음. 역시 증강현실.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되면은 이제 거대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정도. 뭐 최근에 개봉했던 퍼시픽 림 같은 영화 보시면 이제 사람의 신경회로를 연결을 해서 이제 로봇 예거를 조종하는 그런 씬들이 나오죠. 그게 거기서 아이디어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아, 맞아요. 그죠? 네, 전대물이라 그러죠. 네. 아, 거기에 또, 84 태권브이? 그러니까 태권브이도 그런 게 있고 네. 뭐 볼트론이랄지 뭐 이런 그 저 꼬마애들 둘이 나와갖고 철인 28호 뭐 이런 거예요. 철인 28호는 조종하는 거죠. 아니 무슨 원격 섬 조종.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코난? 코난 네. 미래소년 코난 거기 네. 보면 그 친구애가 그거 운전하고 그 로봇 있는 거. 운전하잖아요. 운전하잖아요. 네. 타서 이렇게 네, 네. 팔 움직이듯이.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서를 소위 말해서 실사화를 제대로 한 이런 만화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한테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느낌을 실사화로 제대로 구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너무 덕스러운 영화라서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퍼시픽 림이요? 네네, 흥행에는 그 실패했어요. 속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나오긴 나옵니다. 중국에서 마지막에 네. 선방을 해서 이제 다행히 BEP는 맞추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트랜스포머처럼. 네.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퍼시픽 림 같이 이제 로봇을 운전하잖아요. 네네. 로봇이 딱 맞았어. 나는 사실 아플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늘 그 같이 싸우는 그 안에 조종하는 사람이 꼭 아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원작 만화들에 대한 오마주죠. 소위 말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거대 로봇물에 대한 굉장히 오마주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로봇하고 로봇이 싸우는 영화 하나 있었는데 트랜스포머 말씀하시는 거. 트랜스폼 말고 복싱하는 영화? 아 리얼 스틸이라는 작품이야. 아 리얼스테이.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원격 조종이죠. 네. 네 원격 조종 개념입니다. 네. 이건 뭐야 또? 아니 맞아요. 거의- 리얼스테이. 네네. 네. 그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 제작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그것도 디즈니. 디즈니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력에 정말 대단한 분인들. 네. 오늘 왜 그래? 큰일 났네요. 어떡할래 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바타라는 작품도 약간 증강 형식의 아, 영향을 에보다. 받은 작품입니다. 네. 어떤 이제 캡슐에 들어가서 이제 나비족으로 이제 그렇죠, 변신이 그렇죠. 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나비족의 현실을, 그러니까 그 커넥팅을 해서 네, 나비족으로 그 나비 행성에서 활동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정말 이 과학자 네.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서 그렇게 또 영감을 얻은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영화를 보는지. 보시는지. 서로 주고받는다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계속 주고받고 사실 그렇죠. 인간이 발전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만 볼 수는 없고 네. 서로가 긴밀하게 연관. 솔직히 말해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오프라인 네트워크였다면 이제 이런 영상물이 발달하면서 그 네트워크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 발전이 좀 더 빨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네네. 네. 오늘 왜 그러세요, 정윤 씨? 너무 부끄러워요. 뭘 부끄러워요? 오늘 지식의 향연인데. 참. 그 향연에 반찬이 너무 없어서 그래. 딱 2개 김치랑 깍두기 넣고 대단한데요. 신비롭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네. 제가 단어를 구사를 잘 못했을 뿐이지. 네. 굉장히 저는 지금 신비로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현실화되는지. 그리고 그 간극이 어떻게 이렇게 좁은지 속도까지도 비슷하다는 게 상상력의 속도와 기술의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난 놀라워요. 꼭 속도가 맞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개 중에 맞춘 것만 얘기해. 그렇죠. 맞춘 것만 말씀. 뭐 예를 들어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시면 벌써 우주 정거장이 상용화돼 있고 2001년인데 그게. 네. 이미 지났죠. 네, 많이 지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터미네이터 보시면 1997년 심판의 날입니다. 네. 97년이. 네네. 저희는 이미 망해 있죠. 네. 그때 IMF 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네. 뭘 대처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더 할 얘기 있어요? 퀴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부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네. 2부에서 또 우리 평론가님 말씀 계속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정영진 최욱의 미미클럽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2부에는 퀴즈도 내드릴 테니까 퀴즈에 대한 정답도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미미클럽 3화 2부가 게재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뭐 영화 얘기 듣다 보니까 끝도 없는데 네. 이쯤에서 우리 평론가님의 퀴즈 하나 좀 저희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퀴즈를 대신에 아주 어려운 퀴즈를 내셔가지고 어려운 만큼 좀 큰 선물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나가나요? 선물은 아직 저희도 미정이에요. 미정인데 SK텔레콤 지분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막 대충 그냥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번 하면 그냥 나오는 거 말고 네. 그래요? 조금 어렵거나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들도 저걸 맞췄어? 대단한데? 이런 느낌 좀 나는. 네. 왜냐하면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청취자분들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려운 퀴즈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퀴즈 응모 안내 www.sktinsight.com 미미클럽 게시판에 정답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쉽다면 쉽고 아마 영화 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일반 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SF 영화는 전 세계에서 무엇일까요? 가장 흥행한 SF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터미네이터 아닐까? 아바타지. 이 중에 답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D1가? 디오는 SF가 아니죠. 네. 그건 역사 영화야. 괴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장르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장르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에 따른다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쌓여진 구분에 따른다면 네. SF물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 네. 야, 이거는 어렵다. 어려워? 네. 뭐 스타워즈도 있을 거고요. 인터스텔라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스타워즈를 네네. 10편 다 합치면 아니지. 딱 하나. 프랜차이즈 말고 단일 편수로. 단편수. 네, 프랜차이즈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의 합산한 흥행은 제외하고. E.T.인가? E.T.도 한때였죠. 네. 넘어섰죠 이미 그쵸. 다른 영화들이. 네네. E.T.는 그럼 아닌 아바타 걸로. 같아, 네. 아바타. 아바타는 아닙니다. 아바타 아니야? 네, 아바타는 아니에요. E.T.가 여러 가지 기록은 갖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16주 1위에서 가장 오래 1위 한 기록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깨졌어요? 네, 타이타닉이 15주까지 갔다가 네. 자, 과연 무엇인지.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정답만 써도 상품 근처에 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게시판에 들어가셔가지고 댓글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영화 속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러면은 그 영화 자체도 기술의 발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영화 시장이 많이 변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단은 네트워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트워크라 하였으면 어떤 의미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찍지 않습니까? 영화를 찍고 영화를 찍는 과정은 이제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하고 후반 작업은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 끝나면 이제 완성된 영화 완성본이 나오죠. 완성된 거를 이제 필름 프린트로 뜹니다. 네. 필름 프린트를 떠서 이제 극장에 배급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극장이 1000개면 1000개의 필름 프린트를 떠야 돼요. 네. 이 필름 프린트 한 벌 뜨는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매트릭스 이런 영화가 전 세계 동시 개봉했을 때 뜬 필름 프린트 벌수가 18,000벌. 그러니까 거대 영화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시에 그거를 또 택배 회사나 비행기를 통해서 또 전 세계 나라 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 세계 동시 개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네. 네, 어려웠죠. 근데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필름 프린트가 사라졌어요. 네, 사라지면서 이제 하드디스크 형태의 DCP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드디스크를 보내드리는 형태인데 각 극장에. 근데 이게 언젠가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될 거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중간에서 해킹을 하게 되면 공들여서 찍어놓은 영화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배급사랑 극장 측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해킹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2억 달러, 2천억을 들인 영화가 개봉 첫날 전에 해킹이 되어버린다. 굉장히 영화사적으로는 흥행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장치가 아마 마련이 된다면 SKT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배급에 있어서 더 혁명적인 시도가 되지 않을까. 배급도 그렇지만 영화 제작하는 자체에도 예전에는 정말 생각만 했지 그 화면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들을 그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CGI의 발달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데 뭐 4차 산업에 연관된 기술을 또 찾아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3D 프린터 기술. 뭐 웰레스 그로밋이란 점토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예. 너무 좋아요. 좋아하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제작을 해서 뭐 눈이면 눈을 막 몇십 개씩 제작을 합니다. 뭐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이렇게 제작해서 또 붙여가지고 한 프레임씩 해가지고 정말 몇 년 동안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 점토 애니메이션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3D 프린터로 다 뜹니다. 이제 다 떠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 네, 뭐 제작 환경도 바뀌었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영화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2차 시장이 크게 변했어요. 2차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1차가 극장이고 2차 가면은 예전에 우리가 비디오를 빌려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소위 말해 2차 시장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2차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에 예전에 블록버스터라는 체인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네, 대여점 체인인데 미국에 정말 많았죠. 10,000개가 넘었다고 해요. 매장이 10,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블록버스터가 2011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 휴대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굳이 가서 DVD나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 와서 보는 행위가 이제 불필요한 행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넷플릭스 뜨면은 네, 집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고 자체 제작도 볼 수 있고.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라면 먹고 갈래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썸 타는 남녀가 우리 넷플릭스 보고 갈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언제 생겼어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는 2000년대 초반에 생겼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VOD나 스트리밍을 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엔 비디오 배달해주고. 네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실 그때 규모상의 차이는 블록버스터가 월등히 컸습니다. 넷플릭스는 정말 신생회사였고, 근데 블록버스터는 그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프리미엄화 시키자는 전략으로 갔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관계가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회사의 효율성 문제도 있는데. 블록버스터가 굉장히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다가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8만 명 정도 직원을 가지고 6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2004년에.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4,500명의 직원으로 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 효율성.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했냐 못했냐의 차이네. 그렇죠.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영화계에서 말이 많습니다. 상영에 대한 방식에서
그런 집에서 이렇게 작은 스마트 기기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냐. 가장 반대 급부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감독이 그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3부작을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최근에 그런 아날로그를 활용해서 굉장히 거대한 영화들을 찍고 있어요. 최근에 개봉했던 그 덩케르크도 IMAX 필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스마트 기기로 볼 수 없는 극장만의 독특한 경험, 거대한 경험. 진짜 보셨나요? 여기 용산 CGV IMAX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덩케르크를요? 압도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 압도감이란 게 뭔지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논란은 이 대표적인 스트리밍의 반대파인데 극장에서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주겠다. 하지만 이런 감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장은 대체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극장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 야, 네. 이것도 미래를 예측하시네. 네. 그러니까 극장은 아마 소위 말해 매니아들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소수만의 매니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질 것 같고.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네. 여자랑 어디 가요 그러면? 모르겠죠 그거는. 네. 거봐. 그 생각은 안 한 거야. 매일 모텔이나 기어 들어갈 생각밖에 안 하니까 이 미래 예측이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여자는 극장 가기가 제일 만만한데. 아니 그리고 영화라는 거는요. 그 영상만 보는 게 영화를 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어두컴컴한 있죠. 여기 영화관에 와서 팝콘 냄새 맡는 그 모든 행위가 영화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 VR과 그런 게 다 구현이 가능해진 시절이 오게 되면은 네. 그래서 최근 IMAX사도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집에서 20억 원을 주면은 IMAX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집안에? 네네. 소위 갑부들을 위한 그런 셀링 시스템인데. 아 그것도 네네. 잘못된 거라는 네네.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떠들고 그런 반응들 핸드폰 막 열고 핸드폰 열지 말고 그러니까 의자를 뭐 발로 차고 웃길 때 같이 웃고 아하. 그런 모든 것들의 종합 예술입니다. 그 모든 게 가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면 가능해 또? 네. 아니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굳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판을 깔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네.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적은 돈을 써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전환시키게 만들 거예요. 네. 극장을 유지한다는 거는 스텝을 놔야 되고 영상기사를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임대료도 나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저는 영화관은 네. 뭐 존재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점점 사양 산업이 될 가능. 저도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도 넷플릭스로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영화들이 넷플릭스로 계속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죠. 옥자 봤어요? 옥자는 근데 제가 극장에서 봤습니다. 극장에 했었어요? 네네네. 아 극장에 걸렸었어요? 이게 알력 싸움이긴 한데 네. 국내 멀티플렉스들이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그래서 네. 멀티플렉스가 아닌 체인들에서 개봉했습니다. KU 시네마테크랄지 독립영화 체인들에서 거기서 했어요. 나 그래갖고 옥자를 나는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극장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알력 싸움인 거죠. 이게 파워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어디로 이제 해갈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스트리밍이 점점 편해지고 또 이제 그 대화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니즈는 아까 얘기했던 VR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또 영상이 그 개인한테 구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극장이 주는 특별한 그 경험도 언젠가는 기술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빠르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양 산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후에는 최욱 씨 같은 이제 노인들이 옛날 추억하면서 극장 한 번씩 오고 뭐 이렇게 되나 봐요. 뭐 그렇긴 하죠. 야, 정말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군요. 네. 또 다른 거 보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예술 작품을 추천해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애드 광고가 대표적인데 이제는 작품 유튜브 보시면 추천 영상들 막 뜨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영화를 추천해줄지, 어떤 음악을 추천할지, 대박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편화될 거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거는 좀 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추천. 이게 왜? 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편식의 우려도 좀 줄일 만큼 요즘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위주로 보여주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지 않은 선택들도 꽤 나와요. 안 좋아. 이거 다양해져야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중에 요건 내 취향이다 이런 게 건강한 거지. 이거 안 돼. 이거는 내가 막을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건 안 그쵸. 좋은 거라니까요. 네, 좋지는 않죠. 네, 이건 네. 좋은 서비스가 근데 아닙니다. 이제 제가 네.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어쨌든 지금 뭐 창작 활동을 하시는 아티스트시잖아요. 네, 두 저는 분은. 아티스트입니다. 네, 아티스트인데 이 뭐 많이들 그런 영화들에서 클리셰로 보여주는 것이 기계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작적인 부분까지 갈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다. 우리 최욱 씨가 클리셰는 전문이거든요. 네, 클리셰 전문가거든요, 네네. 제가. 네.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인간의 그런 따뜻한 창작적인 것으로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낸다. 이런 식의 그렇죠. 이 내용들이 많은데 AI가 네. 창작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다고요? 네네네. 뭐 어떤? 최근에 이제 그 구글에서 네. 그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 네, AI를 그래서 얼마 전에는 AI로 그린 그림만 판매하는 그 마켓이 열렸습니다. 오. 그래서 한 20만 달러 정도 판매 금액을 올렸다고 해요. 그게 네. 그 창작 활동이요? 아니면 그냥 뭐 복사 수준? 복사가 아니라 직접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모작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모작이 이제 발전을 해서 네, 직접 창작까지. 소설도 써 일본에서. 네, 네. 어떤 개념이냐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창작을 스페이스 솔루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AI는 생각하는 게 뭐 최근 기술로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1년 생각한 거를 한 8분 만에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산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 근데 거기에 그 빈 솔루션의 창작에 인간이 그동안 했던 창작물들의 빈틈을 주게 되면 거기를 메꿀 수 있는 그 연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영남 씨가 설 자리가 없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최근에 좀 안 좋으신 부분. 아니, 판결 또 났어. 아니 내가 뭘 합니까? 왜 조영남을 걸고 들어갑니까? 아니 그만큼 인간의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조영남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조금 더 다가선 것 뿐이에요. 네, 어쨌든 예술 분야 보면은 제가 이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글 예술 분야 조직 그레이 에이리어 파운데이션이 이제 딥드림이라는 전시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점의 작품이 나왔고 10만 달러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 판매도 하고. 네네. 10만 달러면 20점에 10만 달러면 그렇게 비싸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한 네. 장 하나에 500만 원이라 아니 500불이라는 건데. 네네네. 50만 원 정도죠. 네. 그러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미술 시장을 보시게 되시면은 뭐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는 그래 뭐 네.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기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화랑에 나오시는 작가분들이 대체로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기계가 그렸는데. 그렇죠. 이제 언젠간 이 가치가 역전되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출이 나왔다는 거가 굉장히 상징성이라는 거죠. 자, 음악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침투했어요. 사실 요즘 음악 만들기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다 악기를 연주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협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뭐 신디사이저의 발달이랄지 네. 뭐 이런 로직의 발달로 굉장히 음악 만들기가 쉬워졌는데 구글에서 또 마젠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80초 정도의 피아노 곡을 작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 네. 걔네 안 하는 게 없어. 참 대단하다. 네, 우리도 그래서 구글에 취직할래? 아 대단해. 예전에 그 오웬 윌슨이라는 코미디 배우 아시나요? 오웬 네. 네. 그 오웬 윌슨 그러니까 어쩌다가 구글에 취업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약간 멍한 두 사람이 인턴십이라는 작품. 아, 네. 본 것 같아요. 약간 그게 떠오르는데 아, 갑자기. 거기가 구글이었어요? 구글이었나요? 제 기억엔 약간 구글로 아, 기억하는데. 네, 오웬 아마 그 윌슨. 인턴십이라는 로고 그 영화 타이틀도 네. 구글 비슷하게 아, 그래요? 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약간 두 분이 구글에 가면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약간 회장이 너 닮았어. 저 닮았어요. 네. 거기 중국인 회장. 야, 이 창작 그게 활동까지도 네. 이 어쨌든 미술하고 음악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아까 한다고. 얘기했듯이 종합 예술인 영상은 어떨까? 영화. 뭐 영화까지는 아직 아닌데 영상도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그 한 제품을 가지고 AI가 만든 거, 그 다음에 광고 크리에이터가 만든 거, 영상 광고를 두 개를 찍게 했어요. 찍게 해서 어떤 광고가 더 좋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껌 광고였습니다. 껌 광고였는데 인간 광고가 54%, 인공지능이 46%가 나왔어요. 일단은 인간 광고가 이기긴 했는데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시게 되면 인간 광고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많고 그 AI가 만든 광고는 이 기능과 느낌을 주는데 훨씬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껌의 화사함, 개가 껌을 씹는데 막 입에서 화사함의 그 포인트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좀 더 직관적이군요. 네네네. 그걸 AI가 만들었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영화도 언젠가는 AI가 감독하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걸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거 참 나는 상상이 잘 안 가네. 저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는 저도 보지는 못해서.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네, 이거 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랬겠죠. 그 수천만 편의 아마 광고를 그 AI가 이제 습득을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상품이 주어지면 그 상품별로 이제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품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자주 등장했던 뭐 강아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애가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 해당 뭐 장면들을 이제 얘가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만들어내고 저는 그 방법 못 봤습니다만. 아니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각 씬에 대한 그 그림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서 실제적으로 그 광고를 찍는 행위는 이제 아마 인간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스토리나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쫙 내는 거죠, 소위 말해. 아마 아직 결국은 인간이 찍었겠지.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드론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하게 되면은 그 촬영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비티나 뭐 이렇게 롱테이크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가지가지 트릭을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설정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찍는 장면들인데 그런 것들이 AI가 계산된 그 루트를 통해서 그 롱테이크 같은 장면들도 굉장히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섹스 로봇까지도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 연출한 장면들도 있죠. 영화에서. 참하면서 왜 침을 이렇게 삼키는 네. 좋은 세상이야. 네, 오래된 영화인데 실버스타 스텔론 나왔던 데몰리션맨. 거기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잠자리를 가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죠. 산드라 블록이 어떻게 사람이랑 직접 피부 맞대고 막 더럽게 하냐고. 그다음 이제 그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직접 막 침을 타액을 섞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런 섹스 산업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그 성활동이 좀 어려우신 그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그런 대안점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야, 우리가 또 영화로 우리 4차 산업혁명 미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확실히 좀 재미는 있죠. 재미가 확실히 좀 있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영화 중에서도 영화도 잘 안 보는 사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SF물을 아주 극혐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주 그냥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정말 이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SF물을 좋아하게 됐어요. 혹시 뭐 보고 싶은 영화 있습니까? SF물요? SF 중에 지금 나왔던 애들 중에 본 애들 거의 없죠. 지금 최욱 씨는 다 초면이에요. 매트릭스 정도죠. 매트릭스는 제가 봤죠. 터미네이터는 뭐죠? 터미네이터. 제가 봤습니다. 그래비티 봤고. 그래비티 봤어요? 봤죠. 그게 자랑하듯이 이게. 봤어요. 그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고 다 봤죠. 하여튼 뭐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영화에서 구현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미래 사회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보는 미래 사회가 있을지 오늘 한번 좀 살펴봤는데 여기가 마침 또 시집이니까 최욱 씨 어떻게 시간 되시면 영화 하나 보고 가요? 네, 정말 영화 한 편을 제가 보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영화 중에 진짜 뭐 우리 최욱 씨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 있습니까? 최근에 좋게 본 영화가 있긴 한데. 뭐예요? 블레이드 러너 2049라고 편이긴 한데 뭐 시각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긴 한데 전편을 안 보셨으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볼 거예요. 자, 오늘 그 함께해 주신 우리 한길 영화 평론가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뭐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예측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좀 진중한 대담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미래예요. 아니 이야기 미래를 얘기하고 어떻게 그 사고방식은 과거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모순적인 모습에 나 많이 힘들어요. 최욱 씨. 단어도 좀 잘 좀 써봐요. 뭐 속상해요로 해서 좋았을까? 너무 오늘 단어가 너무 1차원적이야. 오늘 안 나오네요. 오늘 아니에요? 네, 오늘은 아닙니다. 원래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학교 다닐 때 좀 힘센 애들한테 많이 맞으셨을 것 같아. 네, 뭐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없진 않았죠. 그죠? 네네. 딱 이렇게 좀 깐족깐족하다가 맞는 스타일. 정영 씨, 뭐 폭력을 정당화합니까?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주먹 날라가게. 참 저는 폭력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도 그것만큼은 그렇죠. 저는 네. 꼭 지키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최욱 씨가 중학생들 많이 때렸어요. 죄송한데 초등학생. 네, 농담입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네. SK텔레콤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 팟캐스트, 팟빵, 몽팟, 아이튠즈 등 다양한 채널에서 미미클럽을 검색하면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편한 채널을 선택해서 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미클럽 미리 만나는 미래란 뜻이죠. 이 미미클럽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 팟캐스트는 놀랍게도 10부작입니다. 딱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아껴서 들으시고 또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게시판 들어가시면 또 댓글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거기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년을 앞서가는 방송 미미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작가님 살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SK텔레콤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만들까요? 인공지능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기술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정말 안전해지려면 기술과 세상을 잇는 5G 네트워크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5G 앞에서 만나지 못할 미래는 없습니다. See you tomorrow. SK텔레콤.